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임상심리학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 1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6장 학습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파블로프에 의한 조건 반사 실험, 개를 이용한 조건 반사 실험을 했던 그 실험의 한 장면, 그리고 그 실험실 내부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본 장이 학습과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학습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속적인 행동이나 잠재력의 변화이다 라고 이전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 즉 유기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조금 다르게 이 챕터에서는 정의가 되어야 되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앞에서 이미 학습이라는 게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정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관되게.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정의,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학습과 관련돼서 반사, 고정행위 패턴, 일반적 행동 특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반사라는 것은 뭡니까? 형태, 빈도, 강도, 발생 상황이 거의 고정적이고 상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불수의적 행동 반응이다. 자, 수의적이다, 불수의적이다. 불수의적이다 이 말이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 행동 반응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동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스테레오티피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다르게 나타나면 그것을 우리가 반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극을 주는 강도와 형태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는 그 대상자의 반응이 항상 상동적, 항상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상자, 같을 동자, 항상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반사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여러 가지 소화에서 나타나는 신생아 반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수형 반사, 뭐 마리포화 반사, 또는 뭐 긴장성 미로 반사, 또는 정의 반사, 뭐 이런 반사들이 여러 개 수십 개가 나오는데, 반사라고 명명되어져서 학문적으로 이것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어떤 애기들한테 똑같은 자극만을 준다면 어떤 애기들한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사라는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반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고정행위 패턴은 유전에 기초한 행동으로 특정한 방출인과 관련된 행위 패턴, 과거에는 이것을 본능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하죠. 예를 들자면 거미가 그 집을 짓는 행위, 꿀벌에 집을 짓고 그 집에 꿀을 저장하는 행위,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민물로 강물로 올라가서, 바다에서 강물로 가서 알을 낳고 죽는 행위, 물소가 철 따라 때에 따라서 어떤 국가와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아프리카 사바나를 이동해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정행위 패턴에는 특정한 방출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특정한 방출인. 자, 그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정한 방출인이 환경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뭐 어쨌든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자면 거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거미와 대한민국에 사는 거미가 집을 짓는 모양이 틀린가요? 똑같죠. 자, 러시아에 사는 꿀벌과 저기 뭐 미국에 사는 꿀벌이 집을 짓는 모양이 틀린가요? 똑같죠. 자, 개미들이 집을 짓는 행위, 개미집, 어느 나라나 그것을 이렇게 뚫어서 관찰해 보면 똑같은 어떤 형태의 규칙으로 집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이 과거의 본능이라고도 불렀던 고정행위 패턴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 행동 특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유발인에 대해서 다양한 행동 반응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쥐한테 전기 충격을 준다고 할 때 그 쥐는 공격 행동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떤 쥐들은
그 전기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있을 수가 있죠. 회피할 수도 있죠. 또는 어떤 쥐는 자기를 학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쥐들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폭식을 하는 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충격에 대한 유발인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방출인이 여러 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반대로 공격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혐오 자극이 꼭 전기 자극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 소음이 될 수도 있고, 케이지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밥을 불규칙하게 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잠을 못 자게 해서 공격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꾸로 또 반대로 공격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 자극, 즉 유발인이 또 한 가지만으로 특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이런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즉 일반적 행동 특질에.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학습 이론 연구를 위한 동물 실험이 있는데,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는 여론들도 상당히 있고, 이것을 또 옹호하는 그러한 어떤 옹호설도 상당히 있어요. 자, 비판점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일반화에 일단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점, 관점이 많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인간에게 적용하기에는 동물이지 않냐? 우리 왜 동물 실험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험하지 않냐? 인간과 동물은 엄연히 다른데, 그래서 이런 일반화의 경고를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비판 여론이 있고, 두 번째는 실용성, 연구 결과 적용에 있어서 그 실용 가치가 충분하냐? 그러니까 행동 치료, 심리 치료, 신경 정신학적 이렇게 문제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 있냐? 동물 연구인데 그래서 실용성이 없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충분하다기보다는 이것을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치의 의문.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리성에 대한 비판이 있죠. 동물이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동물을 갖고 그렇게 함부로 실험하면 되냐?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특히 불교나 힌두이즘 같은 데서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비판점이 있고, 공격점, 공격이나 비판. 그런데 옹호설이 또 있어요. 옹호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유전적 특성의 통제. 자, 유전적으로 실험을 할 때 어떤 처치를 A라는 처치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쥐를 A군, B군, C군에서 A군에 뭐 50마리, B군에 50마리, C군에 50마리씩 각각 150마리를 세 군으로 나누고 A라는 처치를 1군에게 처치하고 B라는 어떤 치료를 2군에게 처치를 하고 C라는 어떤 치료를 제3군에다 처치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각각 어떠한 치료 효과가 나오는가, 어떤 군이 더 치료가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봤다라고 했을 때 건강한 쥐 같은 경우는 더 뭐 잘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약한 쥐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더 천천히 나을 것이고 더 더디 회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특성을 인간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물은 그 종과 유전적인 그런 것들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종의 쥐를 배양을 해서 키우고 그 유전적으로 비슷한 환경의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연구 실험의 결과를 산출해 나왔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흑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달리기를
똑같이 훈련을 뭐 1년씩 시키고 흑인하고 한국인하고 시켜 본다고 해보세요. 누가 더 우월한 육상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흑인이겠죠? 자, 그러니까 쥐들도 흑인에 관련된 쥐가 있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 또는 뭐 우리나라 같이 좀 신체적인 피지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쥐의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은 또 같다고 하더라도 또 같은 종 안에서도 더 허약한 쥐가 있고 건강한 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동물에서는 사전적으로 그런 것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건희 회장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하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야 아마. 근데 이재용은 재벌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출발점이 같아요, 틀려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재용보다는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동물을 갖고 실험을 하는 경우는 그 출발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전적 특성의 통제입니다. 자, 그래서 동물 실험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인간한테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실험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요. 가둬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 가둬놓고 하지 않으면 풀어놓고 하면은 이 쥐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인간으로 한번 환산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간한테 어떤 신약을 주어서 그 효과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약을 먹지 말라고 사전에 그 실험팀, 연구팀하고 약조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본인이 몰래 약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몰래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라도 운동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쥐는 케이지에 가다 놓고 실험하니까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이. 세 번째,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연구나 실험을 적용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심각하게 수술도 할 수 있고 뇌도 또는 척추도 손상시켜서 어떠어떠한 치료를 이렇게 했을 때 A군과 B군에서 어떤 군이 더 치료가 더 빨리 낫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의학적인. 근데 이런 거 인간한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 실험을 옹호한다.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어떤 그 요인이 있다. 자, 우리 학습과 행동에서 대표적인 이러한 그 연구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게 되면 4명의 연구자가 있는데 특히 이 조건화 실험과 관련돼서 4명의 주요 연구자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파블로프입니다. 이반 파블로프. 두 번째는 자, 프레드릭 스키너. 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죠. 자, 세 번째 알버트 만두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관찰 학습론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형태주의론자에 해당될 수 있는 볼프강 쾰러라고 하는 이 학자. 이렇게 4명이 우리 그 조건화 실험 연구에서 대표적인 연구 학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블로프는 연합주의론자에 해당되면서 고전적 조건화의 실험을 실시했던 연구자로서 의미가 크죠. 처음에 한 사람이 좀 중요도가 있잖아요. 자, 그것을 조금 응용해서 조작적 조건화 실험을 했던 스키너는 기능주의론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스키너. 자, 그러면 파블로프가 주장했던 그 조건 실험의 어떤 내용, 이런 거 처음에 제시했던 실험을 했고 제시했던 그 내용 살펴보면은, 자, 심리학 분야 중에서 연합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블로프
연합주의 학습 이론으로 무조건적인 자극 요인을 중립 자극 요인과 연결시키는 어떠한 특정 환경 밑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서 중립 자극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조건 자극 요인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대당체가 누구의 개죠? 대당체로부터 새로운 조건 반응에 의한 행동을 유도해내는 것. 이것이 고전적 조건 실험이다. 예를 들자면 여기 밑에 보면 무조건 자극이 있고 무조건 반응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무조건 자극이에요? 고기 덩어리가 무조건 자극이죠. 고기 덩어리. 그리고 고기 덩어리를 주면 걔는 무조건 일단 식욕을 느끼게 돼 있어요. 침을 흘린다든지 식욕을 느껴요. 자, 이것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중립자극은 뭡니까? 종소리죠. 종소리하고 개의 식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원래 처음에는 어떤 조건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은 종소리가 뭔 소리, 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험이 끝나고 나서 실험이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나서는 그 중립자극이었던 종소리는 더 이상 중립자극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건자극이라고 합니다. 왜? 종을 치면 이제 침을 흘리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얘는 중립자극이 아닌 조건자극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소리는 중립자극이었는데 나중에 종소리는 조건자극이 되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건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자, 아까 무조건 반응은 뭐였어요? 고기 덩어리를 보면 식욕을 느끼는 것이 무조건 반응인데 이번에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종소리를 듣고 식욕을 느끼는 거예요. 또는 침을 흘린다든지 식욕을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종소리에 식욕을 느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종 쳐지면 식욕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가둬놓고 데려가서 밥 주기 전에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누가 여러분을 감금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는데 저녁만 줘요. 근데 딱 6시에 종을 한번 치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밥을 한 끼만 딱 줘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밥을 주지 않아도 종을 누가 그 여러분 감금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종을 한번 딸랑딸랑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밥 줄련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바로 조건 반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소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왔다가 나중에 종소리를 치면 침을 흘린다든지 또는 식욕을 느낀다든지, 자, 이런 것이 조건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조건 자극이 뭐고 조건 자극이 뭐고 또 무조건 반응이 뭐고 조건 반응이 뭐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아무 의미도 없는, 걔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중립자극으로서의 종소리가 조건 자극이 되는 과정을 또 알아본 거죠. 자,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에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소거 격발, 자발적 회복, 또 일반화, 변별, 고차적 조건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소거 격발은 뭐예요? 자, 무조건 자극이 없이 조건 자극만 계속 주게 되면 그 대상체, 그 개죠, 실험 대상체의 조건 반응이 감소하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반응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 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실험을 해왔잖아요. 근데 종만 치고 고기를 그 다음에 안 줘. 근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는데 계속 안 줘. 그러면 그 개에 종을 쳤을 때
침을 흘린다든지 종을 쳤을 때 식욕을 느끼는 그런 반응은 나중에는 아예 사라집니다. 이걸 속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속어 격발은 뭔가요? 속어 격발은 자, 중립자극, 즉 종소리죠. 종소리를 쳐준 이후로 무조건 자극, 즉 고기 덩어리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방사 행위를 더 강하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는 내가 침을 덜 흘려서 그런가? 주인님이 침을 한번 한 바가지 더 흘려줄까? 하고 침을 막 더 과하게 막 흘립니다. 리액션을 과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속어 격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 회복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렇게 속어가 됐어요. 그 반응이 사라졌단 말이야. 자꾸 주인님이 장난치니까. 자, 속어된 이후에 다시금 주인님이 또, 그래? 그러면은 다시 고기 한번 종소리 치고 다시 고기를 줘볼까? 하고 또 이제 주인님이 다시 하면은 다시 또, 조건 반사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개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 나겠죠. 그렇게 반응하면서도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내가 너 주인이라 내가 참는 거지 적당히 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개 입장에서. 자, 그래서 다시 고기를 주면 그 반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게 자발적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 고전적 조건화. 두 번째, 자, 일반화와 변별. 자, 일반화는 학습된 행동이, 자, 그렇게 걔한테 학습을 시켰어. 자, 그러면 다른 상황에까지 그게 학습이 될까요? 확대가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학습시켜서 다른 걸로 응용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죠. 우리 인간이 돌고래를 가르친다든지, 원숭이 쇼 할 때 원숭이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물개를 가르쳐 가지고 비슷한 어떤 과제, 태스크를 이렇게 자꾸 많이 학습시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 같은 거를 공식을 확실히 외워두면 숫자를 바꿔도 계속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 원리만 깨달으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별이 있어요. 변별은 뭡니까? 자, 여러 자극 차이를 지각하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하거나 반응. 즉, 일반화를 아무 때나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저번에 배운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똑같이 써먹기에는 좀 다른 환경이네? 다른 조건이네? 목적이 다르네? 취지가 다르네? 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의 차이, 환경의 차이, 자극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지각 또는 감지해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일반화를 똑같이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 변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172페이지에 뭐 나와 있죠. 예를 들자면 친구들 사이에서 272페이지 위에서 10페이지에 나오죠. 뭐 음담패설, 뭐 야한 농담 같은 거죠. 뭐 그런 걸 했는데 친구들이 뭐 엄청 재미있어라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었어, 학교에서. 그랬더니 이제 뭐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을 이제 예를 들자면 교회가 꼭 교회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음담패설을. 그러면 이제 교회는 또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남자친구들이라고 해도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들은 더 굉장히 어 이상하게 바라보겠죠. 교회 와서 왜 저런 야한 농담을 저렇게 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보겠죠. 교회 친구들은. 자, 이런 것들이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 해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을 우리는 변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discrimination 뭐 이렇게 말하죠. 구별, 변별. 자, 세 번째 고차적 조건화라는 게 있어요. 자, 걔한테 고기 주기 전에 종을 한번 쳤죠. 자, 그러면 이건 1차적 조건화예요. 그럼 2차적 조건화는 뭡니까?
자, 종소리 치기 전에 한 번 더 다른 거를 중립작을 한 번 더 줄까? 예를 들자면 걔한테 고기 주기 전에 후라시를 2번 깜빡깜빡하고 종소리를 한번 들려주고 고기를 줬더니 고전적 조건화 학습이 되더라 이 말이죠. 걔가. 그래서 더 재미를 붙인 실험자가 예를 들면 한 번을 더 넣은 거예요. 중립작을. 예를 들자면 걔한테 고기를 주기 전에 빨간 우산을 한번 폈다가 접었어요. 두 번째는 후레쉬를 2번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이렇게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을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쳐줬어요. 그리고 고기를 줘야 돼요. 반드시 고차적 조건화를 하려면. 자, 고기를 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계속 한 일주일, 2주일 반복하면 걔가 나중에는 우산만 펴도 빨간 우산을 활짝 피면 걔 앞에서 걔가 침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흘립니다. 흘립니다. 자, 이렇게 종치기 전에 후라시 불로 깜빡깜빡 또 했죠. 또 그 전에 또 빨간 우산을 폈다 접었다 했죠. 그러니까 3번이나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3차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나 더 넣어볼까? 하나 더 넣으면 이제 걔가 짜증납니다. 걔가 짜증내요. 이제 고마해라 이렇게 합니다. 앵간히 해라 하고 이제 걔가 자,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파블로프가 3차적 조건화 이상은 일어나기가 어렵다. 즉 4차적 조건화부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차적 조건화까지만 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3차적 조건화를 넘은 4차적 조건화부터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3차적 조건화 그 이상은 일어나기가 어렵다. 즉 4차적 조건화부터는 어렵다. 자, 이렇게 써놓는 게 여러분들 혼란을. 자, 4차적 조건화부터는 불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일상 속에서의 고전적 조건화를 알아보게 되면, 자, 광고 같은 데서 고전적 조건화를 이렇게 응용을 했었죠. 자, 예를 들자면 유명한 연예인하고, 이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반응 요소죠. 반응 요소를 중립자극 요소하고 이렇게 반응 요소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자극이죠.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커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커피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커피를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BTS를 좋아한다. BTS랑 연결시켜서 CF를 해요. 그러면 커피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커피인데 커피를 사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나는 네스카페를 좋아하는데 공유도 좋아하는데 네스카페가 아닌 카누의 모델로 나왔어요. 공유가. 그러면 나는 카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스카페만 좋아했는데 자, 그러면 카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립 자극 요소를 무조건적인 자극 요소, 즉 모든 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 캐릭터하고 짝지어서 이렇게 긍정적 조건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부정적 조건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반대. 자, 이렇게 환경 오염, 페트병,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쓰면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되고 빨리 이렇게 녹는다 빙산이. 그래서 백곰이라고 해야 되나? 하얀 곰, 북극곰이 살 데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케팅 같은 거 환경단체가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부정적 조건화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엮어서. 자, 그 다음에는 공포 치료에도 고전적 조건화를 쓰기도 한다. 이것은 역조건 형성 치료법이라고 하죠. 역조건. 그래서 공포 자극과 긍정 자극을 연합해서 재조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공포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가 아니라 그 환자가 두려워하는 공포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자극 요소하고 연합해서 재조건화 반복해서 재조건화를 시켜요. 반복 노출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는 거죠. 명품 가방을 좋아하면 그 명품 가방을 내가 걔를 또 싫어한다. 근데 그 걔를 이렇게 명품 가방 옆에 두는 거죠. 그러면은 걔를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만져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자극 요소와 내가 좋아하는 긍정적인 자극을 연합시켜 가지고 자주 반복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역조건 형성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개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사라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둔감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낮은 자극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점진적으로 그러한 내가 느끼는 그러한 혐오적인 감각을 둔감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개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것을 공포 치료를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귀여운 이제 태어나서 일주일밖에 안 된 그 포메라니안 강아지 개를 이렇게 이제 한 공간에서 바라보거나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개를 싫어하지만 그렇게 조그만한 쪼꼬미 포메라니안은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무리 진짜 동물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개부터 자꾸 접촉하고 이렇게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조금 개에 대해서 혐오감이 줄어들면은 이제 청소년 개, 아니면 좀 청소년이 너무 빠른가요? 어린이 개, 이제 태어난 지 한 6, 7개월 된 개들,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줘 가지고 만져도 보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같은 공간에 있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노출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켜주는 조건화 아니 역조건이 아니라 그냥 뭐 어쨌든 조건화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개에 대해서 혐오감이 더 줄겠죠, 아까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큰 개, 크지만 순한 개들 있잖아요. 그 뭐죠? 안내견으로 쓰는 그 인절미개 있잖아요. 걔네들, 그 개 이름이 뭐죠? 뭐 어쨌든 그런 개들 이렇게 만져도 보고 같은 공간에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체계적 둔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낮은 단계의 자극 요소로부터 강한 센 맛으로 점점 올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도착증. 자, 이렇게 변태들도 있잖아요. 성도착증이 있는. 자, 관음증, 노출증, 패티시즘, 뭐 여러 가지 환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가끔 보면은, 뭐 이상한, 뭐 책에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 유모차에 돌진해서 성적인 흥분을, 유모차만 보면 뭐 돌진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유모차를 뭐 부수고 불지르고 유모차를 향해 돌진하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게 본문에 174페이지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성도착증 이런 것들을 어,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더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혐오스러운 사진 또는 사진 뭐 시각적인 혐오가 아니더라도 뭐 충격요법, 전기 자극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변태적인 요소의 사진과 혐오적인 어떤 사진을 같이 결부시켜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혐오적인 사진을 결부시켜서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 또는 그러한 어떤 자기가
그 변태적인 사진을 이렇게 좋아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이렇게 전기작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런 자극이 들어올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이 되면 될수록 싫어질 수가 있어요. 거꾸로. 자, 이런 것들은 성도착증에 대한 치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전적 조건화까지 알아봤고요. 19강 강의에서 자, 조작적 조건화는 20강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